네, 중부에 이어서 남부 지방에도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일주일 넘게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호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리포트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산사태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일단 이게 4단계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각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네 가지 그 분류 중에서 심각 단계 가장 심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는 뭐냐면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돼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게 심각 단계이고요. 그게 최고 네.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달라지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 심각 수준은 기본 상황을 대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험 지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대피가 가장 대피해야 될 수준이 지금 단계에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대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미리 대비해야 될 게 있고 당장 조치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어디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지금 심각 단계가 되고 외국 상태라든지 이런 국내 상태를 봐도 산사태가 심각 단계가 되면 이제까지는 다 집에서 숨었거든요. 네. 집에 있으면 무조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게 심각의 가장 첫 번째 그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중부지방으로 이 비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좀 추가적인 산사태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보시기에 더 취약한 시설이나 지역이 있다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그 산을 가만히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볼록이나 오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산사태가 발생되면 산의 한 중턱 쪽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계류를 따라서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계류를 따라 내려오게 되면 흙과 물이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곡 하부에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피를 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금방 대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양원이나 그 취약시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노인이 또 살고 있는 그런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거동이 좀 느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대피하기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이른 시간 내에 빨리 대피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게 계곡 하부나 이런 데가 또 계곡 하부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있는 데가 위험하다.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결정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또 하나는 토성류가 우려되는 지역 두 가지로 토성류. 토성류요. 예. 네. 그래서 계류를 따라서 내려와서 이제 하부에 영향을 미치는 걸 토성류라고 그러고 능선부에서 그냥 그 붕괴만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산사태라고 그러는데 이제 산사태에서 토성류로 또 진전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은 이제 사면 높이의 한 5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제 설정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토성류 같은 경우에는 계곡 하류에서 밑에까지 한 1km 정도 범위 내까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토성류 피해 예측 지도라고 그래서 그 전국에 계곡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현지 조사를 해서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을 현장 조사해서 이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에서 이거는 적정하다, 아니 취약적으로 선정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데 그게 그대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의견 청취 고시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기간을 드린 다음에 이 신청이 없으면 그때 이제 그날로부터 그 취약 지역이 선정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취약 시설을 최소한의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전에 그 사방
사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피해 저감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피해 소식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전남 곡성에서는 산사태로 사망자가 5명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그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주택을 덮쳤는데 이게 산사태가 난 마을 위쪽에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로공사와 또 산사태가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저희들 그 산사태 피해를 보면 우리 산지에서 난 경우도 있고 도로 사면에서 난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뭐 철도 사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뭐 관리부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산지라는 부분에 어떤 임자 붙은 그 지번이 임자인 그런 부분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용도 토지 전환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도로하고 이 갱신을 하게 되면 전환을 하게 되면 완전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그 늘 생각하는 게 사면을 정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도로 사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아마 관리부서도 다르고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법적인 어떤 상황을 다 지켰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이제 현장 조사가 다 이루어지겠죠. 그때 결정될 문제지 지금 당장 뭐가 원인이다 이런 부분은 속단하기 어려운 게 네. 당장 비가 그만큼 많이 내리고 한 상태에서 거기만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비가 계속되면서 산사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북 남원에서도 이 산사태로 주민 20여 명이 대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대전 통영 고속도로 덕유산 요금소 부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서 일부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사태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비 때문에 지반이 약화돼서 그런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산사태에는 직접적인 원인하고 간접적인 원인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원인이 이제 함께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인데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강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강우가 똑같이 내린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지형이나 그다음에 임상이나 지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9개 인자를 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덜 네. 위험한지 이런 걸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사방 구조물이라든지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대부분 다 그 계곡에서 그 물이 넘쳐가지고 토사하고 물이 넘쳐서 나오는 경우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 강우가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됐지 않습니까? 특히 네. 장마가 6월 12일부터 시작된 지속된 그런 어떤 비가 내렸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훨씬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한 지역, 덜 위험한 지역 나눴습니다만 지금은 그 덜 위험한 지역도 충분히 산사태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산사태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과 또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남부지방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부지방에도 현재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보면 경기도 안성 그리고 가평 펜션 그리고 평택 공장에서 총 7명이 숨지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린 이곳 지역들이 산사태로 위험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강우가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雨量이 50mm거나 그다음에 일강우량이 150mm, 그다음에 연속 강우량이 한 200mm 이상인 곳에서는 굉장히 발생 위험성이 높은데 또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어떤 토지의 이용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산지에서 나누면 좀 더 위험성이 덜한데 이것을 좀 더 개발하고 훼손하는데 약간의 좀 문제점이 더 커지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최근 한 3년 동안 그렇게 강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있는 어떤 흙이라든지 이런 게 미치 에너지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그 중간에 작년이라도 비가 내렸으면 이게 분산되는데 에너지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 강우가 심하게 오니까
더 붕괴가 많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흙더미가 무너진 건 같지만 용도 분류에 따라서 관리 주체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현장 조사를 강화해서 사고 위험 지역을 좀 더 넓게 잡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저희 산지의 내에서는 이제 토속류 예측 모델이라 그래서 얼마만큼 토사가 내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델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화된 그런 지도는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좀 재산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공개는 안 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는 다 공개가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체라 그러면 이제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국토부 내에서는 이제 밑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면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넓게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앞에 부분의 아파트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사방댐 같이 이제 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넓은 면적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산에 인접한 그 주택이나 건물들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은 뭐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관리 주체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은 부분에 힘을 쏟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좀 적당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분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단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저희들은 이제 뭐 하천이라든지 산에서 이미 임지에서 떠난 계류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여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어떤 체계적인 관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비 피해 관련해서 계속 특보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집중호우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짧은 시간에 또 좁은 지역에 강하게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 피해가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비가 내릴 때 산사태 위험이 따른다면 그 위험을 미리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디가 위험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놨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내 집이 위험한 거 한 번은 봤겠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뭐 전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일반 시민들이 산사태 발생이 진짜 예측이 되느냐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이상한 징후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징후가 있나요? 뭐 일단 그 뭐 땅이 웅웅거리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물이 평소에 솟지 않는데 어떤 용수가 된다거나 그리고 뭐 갑자기 흙탕물이 더 많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낙석의 문제인데 갑자기 낙석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 그러면 집안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라 그러면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집 주변에 내 관리는 일단 힘으로 땅을 저지하느냐 아니면 물을 제대로 빠지느냐 두 가지밖에는 예방책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수구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힘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런지 좀 더 지금 상태가 아니라 좀 더 전에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산사태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산사태가 계속 잇따르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는 게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인과관계라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우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직접적인 원인이 큰 상태에서 뭐 간접적인 원인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뭐 가중치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사면을 전부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노출시킨 상태에서 태양광을 세웠기 때문에 발전 시설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조금 높아지지는 않을까. 네. 하지만 이 강우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는 뭐 일반 산지도 무너지는 판에 이런 시설이라고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요. 좀 제안 드리자면 어떤 산지나 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뭐 주유소, 지붕이라든지 전혀 사면하고 관련은 없는데 그런데 태양광 발전을 좀 주로 하고 산지는 가능하면 건들지 않는 게 네. 제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VIP 회의에서 나온 회의의 내용 중에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인원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지금 특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반 산지하고 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 건지 또 보완할 점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또 피해 사례도 피해 어떤 상황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어떤 현장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만약 산사태로 고립이 된다면 이때 우리가 행동해야 할 행동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라면 그렇습니다. 일단 산지에 있으면은 그 계류를 벗어나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그 물놀이 할 때 뭐 산지는 계류가 이 폭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불어나거든요. 네. 재빨리 산 능선으로 도망가는 게 필요하고 집 안에 있다 그러면 나를 지켜줄 게 가장 무엇인가? 그러면 가장 단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붙어 있어야지 뭐 움직이는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급하다 그러면 뭐 저 같으면 가장 그 견디기 가장 잘 견디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집중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전이라 그러면 좀 더 행동 요령이 폭넓게 많지만 네. 당장 꽝 하고 거의 한 5초 이내에 다 끝나거든요. 그 판단에서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 내가 숨겨야 될 것이 어딘가 그것부터 네. 찾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 연구부장과 함께 비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